엄마가 자꾸 이러시니까 저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용태는 순식간에 저를 화장실로 밀어넣었어요. 용태야!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문 열어. 거기서 정신 좀 차리세요. 그렇게 아들한테 빌딩 하나 주기가 그렇게 아까우세요? 쾅. 문이 닫히고 몸으로 화장실을 막고 못 나가게 한 다음에는 잠금 장치를 걸어 잠그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금만 거기 계세요. 빌딩을 주실 때까지? 아니면 다음 주 서류만 처리되면 되니까 그때까지만.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이 된 이화숙입니다. 제가 이렇게 펜을 든 건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경각심이 되고 또 누군가에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서예요. 세상에는 돈 앞에서 인간성을 잃어버린 자식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더군요. 제 사연도 그중 하나예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15년 전이에요. 그날도 평소처럼 여보, 다녀올게요. 라며 환하게 웃던 남편이었는데 퇴근길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죠. 그가 우리 가족에게 남긴 건 분당에 있는 8층짜리 꼬마 빌딩 하나였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임대차 계약서도 잘 몰랐고 세입자들과의 관계도 서툴렀죠. 하지만 이게 남편의 마지막 유산이라 생각하며 하나하나 배워나갔어요. 밤늦게까지 부동산 관련 책을 읽고 세무사님을 찾아가 상담도 하고 그렇게 조금씩 성장해 나갔죠. 큰아들 용태는 그때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했지만 전 굳이 그러지 말라고 했죠. 둘째 주태도 자기 일로 바빴고 막내딸 유리는 아직 대학생이었으니까요. 혼자서라도 잘 해내고 싶었어요. 그렇게 10년이 흘렀고 5년 전 우리 빌딩에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1층에 스타벅스가 입점한다는 거였죠. 처음에는 월세가 조금 오르는 정도라고만 생각했는데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건물 가치가 60억으로 치솟았어요. 그때부터였을까요? 자식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한 게 큰아들 용태가 제일 먼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반년에 한 번 정도 들를까 말까 했던 아들이 일주일에 두세 번씩 찾아오기 시작했죠. 어머니, 요즘 건물 관리하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이 정도는 괜찮아. 연세도 있으시고. 이제는 좀 쉬셔야죠. 제가 전문가랑 상담도 해봤는데 처음엔 그저 효심에서 나온 걱정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됐죠. 아들이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고 있다는 걸. 큰아들이 빌딩을 자신의 유일한 구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요. 첫째 며느리 수자는 더 교묘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 김치도 담가주고 집안 청소도 도와주면서 은근히 빌딩 이야기를 꺼냈죠. 어머님, 요즘 임대료 체납하는 세입자도 있다면서요? 응, 3층 식당이 좀 어려운가 봐. 괜찮아, 서로 상생해야지. 아니에요. 어머니 체납하는 세입자는 얼른 쫓아내셔야죠. 이래서 이런 건 전문가가 관리해야 하는데. 저희가 알아서 해드릴게요. 됐다. 먹고 살기 어려운 판국에 여건 되면 주겠지. 재촉하지 말아라. 아이 어머니도 참. 그렇게 물으시면 안 돼요? 그만 얘기하자.
둘째 아들 주태는 형이 빌딩을 차지할까봐 조바심이 났는지 더 노골적으로 나왔어요. 어머니, 형은 빌딩 관리할 능력도 없어요. 사업해서 망친 거 아시죠?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더 잘할 수 있어요. 둘째 며느리 지훈이는 더했어요. 형님이 가져가면 우리만 손해예요. 어머님 저희한테 빌딩 맡겨주세요. 제발요. 자식들의 방문이 잦아질수록 집안 분위기는 더욱 삭막해졌어요. 명절 때면 형제간의 언성이 높아졌고 며느리들끼리는 서로 쳐다보지도 않았죠. 한 식구였던 우리 가족이 마치 전쟁터 같았어요. 그나마 막내딸 유리만이 제 편이었어요. 엄마, 저는 재산에 욕심 없어요. 이렇게 가족이 멀어지는 거라면 저는 필요 없어요. 오빠들이 너무 이상해졌어. 유리는 퇴근길에 들러 저녁도 같이 먹고 주말이면 영화도 보러 가자며 저를 챙겼어요. 다른 자식들이 빌딩 이야기만 할 때 유리는 제 건강과 일상을 걱정했죠. 엄마, 오빠들 요즘 수상해요. 변호사랑 자주 만난다던데. 빌딩 때문에 이상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나마 아빠가 살아계셨을 땐 무서워서 찍소리도 못하더니 돌아가시자마자 이게 뭐예요? 밤이면 남편 사진을 보며 한숨이 나왔어요. 여보, 당신이 그토록 아끼던 자식들이 이제는 돈만 보이나 봐요. 우리가 평생 모은 재산이 오히려 독이 될 줄은 몰랐네요. 큰아들 용태는 급기야 변호사와 함께 찾아왔어요. 어머니, 빌딩을 신탁하는 게 어떨까요? 세금 문제도 있고, 엄마 건강도 걱정되고, 둘째 주태는 재개발 사업을 핑계로 지분 양도를 요구했고요. 어머니, 이참에 재개발 들어가면 대박 날 수 있어요. 제가 알아본 업자가 있는데. 너네들 제발 좀 그만해라. 지겨워 죽겠다. 그놈의 돈 때문에 너네들한테 잔소리를 들어야 하겠니?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불안했어요. 자식들의 눈빛이 날카로워질수록 그들의 방문이 잦아질수록 제 마음속 두려움도 커져갔죠. 이제는 현관 초인종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꺼낼지, 어떤 서류를 들고 올지 아직은 몰랐어요. 이게 끔찍한 비극의 시작이라는 걸. 제 자식들이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는지 그때는 상상조차 못했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식들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어요. 아니, 대담하다기보다는 치밀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어느 날 갑자기 큰아들 용태가 병원에 가보자고 했어요. 엄마, 요즘 자주 깜빡하시는 것 같아서요. 혹시 모르니 검사라도 한번. 몸 상태는 멀쩡한데 왜 갑자기 병원에 가자는 건지 의아했죠. 하지만 아들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따라 나섰어요. 선생님, 어머니가 요즘 물건을 어디 뒀는지도 모르시고, 통장에서 돈을 뽑았다는 것도 기억을 못하세요. 순간 이상했어요. 제가 언제 그랬다는 걸까요? 의사 선생님 앞에서 해명하려 했지만 자꾸만 말꼬리를 잡혔어요. 어머니, 지난주에 은행에서 찍힌 CCTV 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아니, 난 그날 집에만 있었어. 자꾸 무슨 이상한 말을 하는 거니? 또 깜빡하시네. 우리 함께 갔잖아요. 의사는 제 눈을 들여다보며 이것저것 물었어요. 날짜, 요일, 대통령 이름까지. 모든 걸 정확히 답했는데도 의사는 고개를 갸웃거리더군요. 초기 치매 증상일 수 있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자주 일어났어요. 분명 주방에 두었던 물건이 거실에서 발견되고 제가 산 기억도 없는 물건이 냉장고에 들어 있었죠. 그때쯤 둘째 며느리 지훈이가 매일같이 들락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이거 어제 제가 사다 드린 거예요. 벌써 잊으셨어요? 난 분명히 그런 기억이 없는데, 제가 직접 드렸는데. 저도 슬슬 걱정되네요. 큰 며느리 수자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어머님, 통장 관리는 이제 저희가 할게요. 얼마 전에도 돈 빼신 거 기억도 못 하시잖아요. 어느새 통장이 자식들 손에 넘어가 있었어요. 매달 나오는 임대료도 어디로 들어가는지 알 수 없게 됐죠.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유리가 퇴근 후 들러 이 상황을 보고는 놀랐어요. 오빠들이 엄마를 치매 환자 취급하고 있잖아요. 당장 통장 돌려받으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나 봐요. 자식들은 이제 서슴없이 제가 치매라고 말하고 다녔으니까요. 큰일 났어요. 그 303호 치매 초기래요. 그러게요. 어제는 현관문도 못 찾으셨다면서요? 딱해라 안 됐네요. 이웃들의 시선도 달라졌어요. 아파트 경비원님도 슈퍼 주인 아저씨도 저를 불쌍하다는 듯이 쳐다보셨죠. 큰아들 용태는 이제 아예 노골적으로 나왔어요. 어머니, 이러다 빌딩에 무슨 일 생기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저희한테 맡기세요. 주태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형이 다 가져가려고 그래요. 어머니, 제 말이 맞다는 걸 곧 아시게 될 거예요. 자식들은 서로 경쟁하듯 제 치매 증상을 늘어놓았어요. 제가 없는 자리에서는 이웃들에게 제 치매 증상을 과장되게 말하고 다녔죠. 우리 어머님이 치매인 것 같아요. 아직 초기라 다행이지만 요양원도 알아보고 있어요. 밤이면 악몽을 꾸기 시작했어요. 자식들이 저를 어딘가에 가두고 빌딩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하는 꿈이었죠. 엄마, 이상해요. 오빠들이 은행이랑 부동산을 자주 드나든대요. 뭔가 큰일을 꾸미고 있나 봐요. 어느 날은 용태가 공인중개사와 함께 찾아왔어요. 어머니, 이제는 결단을 내리셔야 해요. 어머님 상태가 점점 나빠지시는데? 정말 이상했어요. 제 기억은 또렷했는데 주변에선 모두 제가 망상 증세라고 했어요. 심지어 동네 병원에서도 치매 약을 지어주더군요. 막내딸 유리가 분노했어요. 엄마! 이건 다 계획된 거예요? 오빠들이 빌딩을 차지하려고 엄마를 일부러 치매 환자로 만들고 있다고요? 하지만 이 모든 게 우연히 찾아간 큰아들 집에 갔을 때가 돼서야 이해가 됐어요. 물건을 옮겨놓고 제 기억을 의심하게 만들고 모든 게 계획적이었던 거죠. 그날도 평소처럼 반찬을 들고 아들 집을 찾았어요.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게 이상했지만 주말이라 잠깐 나갔나 보다 했죠. 반찬을 냉장고에 넣으려는데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게 뭐지?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제 도장이 찍힌 서류들. 하지만 분명 제가 찍은 적 없는 도장이었죠.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모두 빌딩과 관련된 서류들이었어요. 그것도 전부 위조된.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그런데 더 끔찍한 건 따로 있었어요. 의사 진단서.
제 이름으로 된 치매 진단서였어요. 제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병원에서 발급된 진단서를 보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의문이 풀렸어요. 이런 게 말이 되나? 내 자식이 나한테 이럴 리가 없어.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며느리 수자의 목소리에 온몸이 굳었어요. 돌아보니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제 손에 들린 서류를 본 순간이었죠. 이게 무슨 짓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건. 어머니,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도장은 어떻게 위조했어? 이 진단서는? 이건 뭐야? 그때 용태도 들어왔어요. 엄마! 갑자기 웬일이세요? 순간 아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제가 알던 그 따뜻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죠. 용태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차피 다음 주면 끝날 일이었어요. 뭐가 끝난다는 거야? 빌딩이요. 어머니가 치매라는 진단이 나왔으니 이제 저희가 관리해야죠. 말꼬리를 흐리며 비웃듯 말하는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너네가 정말? 그러게요. 처음부터 순순히 주시지. 그랬으면 이렇게까진 안 했을 텐데.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야? 너네들이 감히 이런 위조 서류로? 니들이 사람이냐? 휴대폰을 꺼내려는 순간 며느리가 제 팔을 잡았어요. 어머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 애들 손주 생각해서라도. 그러지 마세요. 놔? 이제 와서 애들은 무슨? 당장 손 놔라. 어머니, 진정하시고. 순간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제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배터리가 분리됐죠. 그 순간 용태가 제 팔을 강하게 잡아 끌었어요. 이러시니까 저희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순식간에 저를 화장실로 밀어 넣었어요. 용태야!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문 열어. 거기서 정신 좀 차리세요. 그렇게 아들한테 빌딩 하나 주기가 그렇게 아까우세요? 쾅. 문이 닫히고 몸으로 화장실을 막고 못 나가게 한 다음에는 잠금 장치를 걸어 잠그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금만 거기 계세요. 빌딩을 주실 때까지? 아니면 다음 주 서류만 처리되면 되니까 그때까지만. 이 못된 것들. 내가 널 이렇게 키웠니? 그렇게 갇힌 좁은 화장실. 숨이 막혀왔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밖에서는 TV 소리만 크게 들렸죠. 여보, 저녁 뭐 먹을까요? 치킨 시켜 먹을까? 그래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특별한 날이라. 그래요. 자기 어미를 가둬놓고 치킨이나 시켜 먹겠다는 자식들이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다리는 저리고 목은 말랐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가슴이었죠. 물이라도 한 잔 드릴까요? 며느리가 물었어요. 됐어. 곧 정신 차리실 거야. 어머니도 우리의 아픔을 아셔야 해. 자식의 그 차가운 목소리에 온몸이 떨렸어요. 어머니, 이제 좀 생각해 보셨어요? 문 밖에서 용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차라리 날 자식에게 이런 수모를 당하다니. 아이고, 자식한테 그냥 빌딩만 주시면 되잖아요. 어머니 왜 이렇게 일을 키우시는 거예요? 며느리의 가식적인 목소리가 더 화가 나게 했어요. 자식? 너희가 무슨 자식이야? 이런 짓을 하고도 자식이라 할 수 있어? 어머님이 너무 하시잖아요. 연세도 있으신데 빌딩 관리는 무슨. 저희가 잘 모실게요. 그래, 엄마. 이제 편하게 사세요. 요양원에? 요양원.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네, 좋은 데로 알아봤어요. 거기 가시면 편하실 거예요. 이젠 어쩔 수 없네요. 시간이 흐르고 조그마한 창문 밖으로 해가 저물기 시작했어요. 화장실은 점점 더 어두워졌죠. 살려주세요. 누가 없나요? 힘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어머님, 그만하시죠? 서류에 도장만 찍으시면. 아니, 너네들 뜻대로 되게 하진 않을 거다. 그때였어요. 삐빅.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거기 안에 있어? 유리의 목소리. 제 막내딸이었어요. 어? 유리야, 무슨 일이야? 웬일로 찾아왔어? 용태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아니, 엄마가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안 계셔서. 휴대폰도 꺼져 있고. 무슨 일 생기신 건 아닌가 걱정돼서 오빠 집에 있나 찾아와 봤지. 어머니는 일단 나가서 얘기하자. 그때였어요. 유리야? 여기야. 화장실이야? 남아있던 모든 기운을 짜내서 제가 있는 힘껏 소리쳤어요. 엄마? 엄마 거기 계시는 거예요? 유리의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이 미친 짓을 당장 멈춰요. 오빠. 당장 문 열어요. 너는 빠져! 내가 뭘 한다고? 지금 설마 엄마를 화장실에 가둔 거야? 경찰 부를 거야. 지금 당장 엄마를 꺼내. 잠깐! 이건 다 오해야. 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심해서. 무슨 치매? 엄마 멀쩡하시잖아. 그리고 이게 뭐야? 이 서류들은? 유리가 책상 위 서류들을 발견한 모양이었어요. 이게 다 위조된 거잖아? 오빠가 어떻게 이럴 수가? 닥쳐! 이 계집애가. 용태의 발걸음 소리가 빨라졌어요. 한 발자국만 더 다가와봐. 폰으로 다 찍고 있으니까. 유리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네, 지금 제 오빠가 저희 어머니를 화장실에 감금했어요. 빌딩을 빼앗으려고 서류까지 위조했다고요? 네, 주소는? 이 망할 년이. 오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는 오빠가 돈 욕심만 조금 있을 뿐이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말이야. 너도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아? 돈이 없으면. 시끄러워. 엄마 괜찮으세요? 어떻게 이런 비극이? 오빠 정말 미쳤어? 유리가 화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유리야. 엄마 좀 꺼내줘.
목이 메어 제대로 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였어요.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발소리, 고함 소리, 문 여는 소리. 순식간에 집안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당장 화장실 문 여세요. 안 그럼 부수겠습니다. 경찰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드디어 문이 열렸어요. 유리가 달려와 저를 끌어안았어요. 엄마! 엄마! 많이 무서우셨죠? 용태와 수자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경찰이 서류들을 확인하더니 곧바로 수갑을 채웠죠.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모두 진술이 필요하니 서에 가셔야겠습니다. 그 순간 용태가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 와서 무슨.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님, 우리 애들 생각해서라도. 며느리도 울면서 빌었어요. 하지만 전 더 이상 그들의 애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가자, 유리야. 네, 엄마. 경찰차에 실려가는 아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는 정말 끝이라고. 자식이란 이름으로 저지른 그들의 죄. 이제는 법의 심판을 받을 차례라고. 그렇게 경찰서에서 진술을 마친 뒤 집으로 돌아와 유리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마음 많이 상하셨죠? 그래. 우리 착한 딸.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이제는 더 이상 자식이란 이름으로 상처받지 않을 거예요. 저를 화장실에 가두고 빌딩을 빼앗으려 했던 자식들. 이제는 차가운 철창 속에서 자신들의 죄를 뼈저리게 깨달을 거예요. 한 달 후 용태 부부의 재판이 열렸어요. 문서 위조와 감금죄. 5년형을 선고받았죠.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본 아들의 얼굴은 참담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어요.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니까요. 재판이 열린 날이었어요. 법정 안은 차가웠지만 제 가슴은 더 차가웠죠. 피고인 김용태, 박수자, 일어서 주십시오. 수갑을 찬 채 일어서는 아들 부부의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더군요. 한때는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제 아들과 며느리가 이제는 피고인이 되어 서 있었어요. 피고인들은 존속감금 및 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친모를 감금하고 서류를 위조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 법정 안이 숨죽였어요. 징역 6년을 선고합니다. 순간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용태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고 수자는 울음을 터뜨렸죠. 엄마! 엄마! 돌아서려는 제 발걸음을 용태가 붙잡았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 애들. 하지만 전 더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법정을 나서는데 둘째 주태가 달려왔어요. 어머니, 형이 그래도 큰 죄는 아니잖아요. 좀만 봐주시면. 너도 똑같은 놈이다. 형이 먼저 빌딩을 차지할까봐 그렇게 조바심 내던 내 모습 잊었어? 주태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날 저녁 유리와 함께 공증사무소를 찾았어요. 어머니께서 재산을 증여하신다고요? 네, 제 막내딸에게요. 엄마.
저는 내가 가져야 해. 욕심 없이 엄마만 생각해준 너라면 이 빌딩도 잘 지켜낼 거야. 다음 날부터 연락이 빗발쳤어요. 둘째 주태는 형이 잘못했다고 해도 재산을 다 막내에게 주시면 어떡해요? 라며 항의했고, 큰아들 사돈댁에서도 그래도 손주들도 생각도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증여를 포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며 찾아왔죠. 그때였어요. 교도소에서 첫 편지가 왔어요. 엄마, 제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차가운 철창 안에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요. 하지만 이건 제가 받아야 할 당연한 벌이겠죠. 며느리의 편지도 왔어요. 어머님, 밤마다 꿈에서 어머님이 나오세요. 화장실에 갇혀 계시던 그날.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까요?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선옥님, 용태 씨가 너무 괴로워합니다. 사실 탄원서를 써주시면 2-3년 정도 감형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머님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용태 씨가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어서 그날 밤 유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절대 안 돼요. 그날 엄마가 얼마나 무서우셨는데. 옆집 최씨 아주머니는 더 강경했어요. 선옥 씨, 정신 차려요. 그런 자식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해요. 그나마 6년이라도 받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라 하세요. 하지만 며칠 뒤 용태의 장인어른이 무릎을 꿇고 찾아오셨어요. 제가 자식 교육을 잘못한 탓입니다. 하지만 철창 안에서 늙어가는 자식을 보는 게 부모 마음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에선 비가 내렸죠. 탁자 위에 놓인 탄원서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때는 그토록 따뜻했던 아들이었는데. 엄마, 첫 월급이에요. 이제부터 제가 효도할게요. 26, 월급 봉투를 들고 뛰어오던 그 해맑은 모습. 엄마, 제가 이제 다 책임질게요. 30에 결혼하면서 자신만만하게 웃던 얼굴. 그 아들이 이제는 차가운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요. 엄마, 이제는 형량이 줄어드는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이곳에서 나가게 된다면 평생 참회하며 살고 싶습니다. 펜을 들었다가도 내려놓기를 수십 번. 탄원서 양식 위로 눈물이 떨어졌어요. 여보,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남편 사진 앞에서 한참을 중얼거렸어요. 정말 반성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또다시 저를 배신할까요?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그 죄. 하지만 그래도 제가 낳고 키운 자식인데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벌을 받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조언 기다립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